안녕하십니까. 소리가 많이 들리지. 이러다가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현대 문학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현대 시 부분도 저번 주 아니지, 엊그저께. 오늘은 이제 또 11월 달에 또 새로운 진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현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만 해가지고 총강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비문학 부분의 형태는 어차피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 프로그램이 12월 달에 여러분들 또 비문학 교재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문을 통해서 자세한 형태를 좀 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은 문학의 이론을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642쪽입니다. 여기 뭐 현대 소설 해가지고 뭐 소설의 정의, 특성, 3요소, 구성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지? 뭐 이거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주로 잘 나오고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만 몇 가지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선 책에서 그 소설의 특성이 있어요. 소설의 특성. 그래서 서사성부터 자 객관성까지 그 좀 체킹해서 읽어주시고요. 또 기본적으로 소설의 3요소, 또 구성의 3요소, 그 다음에 소설의 갈래. 자, 뭐 이런 형태들은 뭐 더 이상 내가 읽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644쪽에 자, 잘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여러분들이 그 소설의 구성이에요. 자, 자, 그 소설의 구성 과정에서는 그 구성의 개념이 있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될 것이 그 줄거리하고 구성이 있습니까? 이 개념을 가끔 묻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만 좀 정리해 봅시다. 그 줄거리 그랬을 때는 이제 스토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성했을 때는 이제 좁은 이제 플롯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소설이라는 것은 일단 사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특성만 잡아봅시다. 자, 줄거리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줄거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한마디로 자, 특성만 잡읍시다. 자, 줄거리라는 것은 시간성을 중시하는 것을 줄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 그냥 사건의 형태를 그냥 순서대로만 제시했던 거고요. 자, 입에서 구성이라는 것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인과 관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는 것. 그러니까 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 뭔가 그 앞 사건과 뒤 사건에 뭐야 뭔가 인과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줄거리하고 시간성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이것은 시간성이냐 아니면 인과성이냐,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자, 다음 두 번째는 구성에 필요한 요건, 또 구성의 단계.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소설 아니면 희곡이 되겠지, 그지?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4단 구성이냐 5단 구성이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단편 같은 경우는 주로 4단 구성을, 장편 같은 경우는 5단 구성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용어만 하세요. 그래서 4단 구성은 우리 만약에 이 4단 구성이 이미 화요일날 배웠었던 시에서의 시상 전개 방식하고 나면 어떻게 나왔었지? 4단 구성이
기승전결하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다만 이제 소설에서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네, 5단 구성은 네, 발단, 전개, 위기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성 형태에서 네, 구성의 종류, 구성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 어떤 구성을 직접 묻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 우리. 그 지문을 내놓고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위 작품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것은 이랬을 때 아래쪽에 있는 이 선지에다가 이 내용을 다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그냥. 그래서 이 선지를 좀 보려고 이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이야기의 수에 따라서는 단순 구성과 복합 구성, 또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서는 평면 구성과 입체 구성, 자, 그다음에 주인공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 상승 구성과 하강 구성, 이런 건 안 나와. 자, 넘어갑니다. 이거 참고하라고 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통합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극적 구성과 설화 구성이고요. 거기 5번에 보면은 이야기의 짜인 틀 있죠. 요건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의 짜인 틀에 따라 가지고 꼭 기억할 것이 세 가지. 자, 우선 첫 번째가 네, 피카레스크식, 두 번째가 옴니버스식,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액자식. 그리고 그 구성 방식에 물론 개념도 있겠습니다만은 개념보다는 뭐가 돼야 돼요? 대표적인 작품 있죠, 작품. 그래서 이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무엇일까? 그럼 그 작품이 지문 나온다면은 선지에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구성 방식을 선지에다 집어넣을 것이다 그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구성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자, 우선 두 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의 동일한 이렇게 주제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주제에 자,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독립된 이야기들이 결부가 돼서 하나 이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측면은요 똑같아요. 뭐하고요? 자, 피카레스크식도 마찬가지고 옴니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독립된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주제를 만든다는 건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다른 조건은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간단하게만 정리합니다. 자, 우리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있고요. 다음이 네,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키워드 한번 잡아볼래요? 자, 식별 주제 뭔가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이렇게 몇 개의 독립된 이야기들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들 사이에 이걸로 하나만 하세요. 이거예요. 그 등장인물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카레스크식 구성 방식은 네, 그 이야기들의 동일한 등장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건이 달라져요. 자, 이건 피카레스크식이고 옴니버스식 구성했을 때는 주제의식만 같을 뿐이겠지 문제는 뭐야? 그 이야기들 사이에 등장인물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피카레스크식 구성 방식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자, 연작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개념 보겠습니다.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가 동일한 주제로 엮어지거나 각각 다른 이야기에 동일한 주인공이 자, 동일한 주인공 밑줄. 그래서 이걸로 기준을 하라니까 그냥 달라하지 말고. 그래서 독립된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은 동일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구성 방식. 자, 이것을 자, 피카레스크식 하겠는데요. 자, 우리의 아무래도 현대 소설이기 때문에 현대 소설에서
연작 소설 또는 피카레스크식 했을 때 꼭 두 작품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지 잘 나왔었죠, 그죠?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럼 일단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하고 지문을 주게 되면은, 근데 밑줄을 그어 가지고 문맥적 의미를 묻는 경우에는 그 밑줄만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밑줄이 없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작품이나 설명 중 다루지 않는 거 그럴 때가 있잖아, 그지? 그렇다면은 일단은 구성 방식에서 뭘 기억해야 돼요? 아, 연작 소설이구나. 그래서 피카레스크식 구성 방식, 이걸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앞에 표현 기법에서 뭐 배웠었어요? 반어 기억나세요? 반어. 그죠? 이렇게 뭔가 특징을 잡고 그 작품을 접근하라는 거지. 또 박태원의 천변 풍경, 자, 청계천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 이야기들을 갖다가 쭉 나열해 놓은 이런 형태가 바로 피카레스크식이죠. 근데 옴니버스는요,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묶어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구성으로 피카레스크식과는 유사하지만은 서로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등장인물의 연관성을 가지고 기억을 하라. 그리고 우리가 영화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있을 때 우리가 옴니버스 영화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피카레스크식 영화라는 말은 안 들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뭐 보다 보면은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그 이야기들마다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옴니버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딱 한 작품만 기억하면 될 것이다. 뭐 기억날까요? 그렇지요. 우리 고전문학에서 이거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전통 탈춤과 서양식의 연극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구성 단위의 독립적 상연 여부란 말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상연이 가능하다. 그 이유가 뭐였었어? 구성 방식이 옴니버스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봉산탈춤은 총 7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장이라고 썼죠? 네, 총 7과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고 우리 또 책에 소개됐던 것은 6번째 과장, 곧 양반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나와 있단 말이야. 6번째 이야기만 소개된 거야. 그럼 거기에 등장인물의 대표 인물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말뚝이 등장하고 양반 3인이 등장하고. 근데 7개의 봉산탈춤의 이야기 중에서 말뚝이 양반이 등장했던 이야기가 또 있나요? 없어요. 6번째 과장만 등장을 합니다. 자, 옴니버스란 말 이해했어요? 네. 자, 다음에 이 옴니버스 구성 방식하고 더불어서 잘 등장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액자. 액자 있지, 액자. 그럼 집에 이거 떠올려봐. 자, 액자식 구성 방식이다. 자, 우리 집에 액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액자. 그러면 이 틀에 해당되는 거, 이게 액자겠지 뭐. 그 안에 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액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림이 중요한 것이겠지.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은 그림보다 액자가 더 중요한 집도 있더라 보니까. 액자가 더 좋아. 자, 그럼 이렇게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컷 액자 있지, 틀. 이 틀을 뭐라고 한다? 이걸 외화라고 그래. 외부적 이야기다. 자, 이에 비해서 이 그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부적 이야기라 해서 이걸 내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제는 외화에 나와야 돼요? 내화에 나와야 돼요? 그림이 중요한 거라며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야기는 여기 내화에 있어요. 이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 이렇게 주제를 갖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액자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액자식 구성 방식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거기다 밑줄 한번 해보세요. 자, 전체의 큰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성이다. 그러면 전체의 큰 이야기,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액자가 되겠죠? 그게 외화입니다. 그 속에 또 다른 이야기, 이게 내화고 이게 실제 주제의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액자식을 그다음 나는요 외부 이야기 액자. 그럼 액자의 틀을 갖는 거. 자, 우선 그 두 가지 기능을 해볼까요? 독자들에게 사실성과 진실성을 부여합니다. 사실성과 진실성을.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떤 황당무계한 사건을 겪었다고 하십시다. 그럼 내가 말이야. 어떤 사건을 겪었는데, 근데 독자들이나 아니면은 청자들이 들었을 때 뭐야? 에이, 그 말도 안 되지. 맨날 그리 말하지 말마. 아니, 정말 겪었다니까? 신뢰감이 안 들어. 그치? 내가 겪었다고 하니까. 근데 서술자는 한 발짝 물러나 버립니다. 내가 겪은 게 아닌데, 내가 본 얘기인데, 됐어요? 내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는 한 발짝 물러나요. 그럼 그 황당무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서술자는.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만큼은 한 발짝을 물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객관성이라든지 또는 사실성 또는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액자식 구성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액자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 시점이 바뀌어버려요. 액자식은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 있는 도입부 있죠? 이 액자 형태는 대부분이 그래요. 무슨 시점? 그래서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본 이야기 이런 식으로 화자가 도입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렇게 3인칭 시점에, 근데 대부분 보니까 그럽니다. 이 액자식 구성 방식을 취했을 때는 같은 1인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관을 빼야만 신뢰성을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로 외부 액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그리고 내부 액자는 나와는 관련이 없는 주로 전지적 작가. 됐습니까? 네, 이런 식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더라고요. 자, 액자 구성은 달을 봅니다. 내가 보고 들은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점은 뭐라고 했어요? 외부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내부 액자의 시점은 나와는 관련이 없는 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가 바뀜에 따라서 특징이 뭐라고요? 시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점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이 방식은 객관적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는 효과란 말이 있어요. 이렇게 거리를 두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는 그 내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객관성, 거리감, 신뢰감, 네, 이런 걸 줄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현대 소설 형태에서도 이 액자식 구성 방식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꼭 알아둬야 할 작품 밑줄 한번 할까요? 우리 고전 문학에서는 박지원의 허생전이 있었죠, 허생전. 그게 액자고요. 물론 고전부터 하면 지옥을 글 안 났나요? 김만중의 구운몽도 액자고요. 안국선의 금수회력도 액자고요. 하지만 우리가 현대 소설이니까 꼭 여러분이 읽어줘야 할 거. 자, 형광펜으로 빨리빨리 따라와요. 자, 현진건의 고향. 다음 김동리 선생에서는요, 네, 무녀도. 김동인의 작품은 뭐 지문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김동인에서는 붉은 산. 자, 그 다음에 황순원 선생. 이 작품은 꼭 봐야 돼요. 우리 국가직으로 나왔던 문제죠. 목넘이 마을의 개. 그래서 흰둥이. 거기서 이제 그 작품은 신둥이 개라고 나옵니다만, 그래서 흰둥이 개를 등장시켜서 한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찬양했던 그 작품이 목넘이 마을의 개였던 거죠. 자, 다음에 이청준 선생의 작품에서는 예전에는 그 선악동 나그네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어느 작품이요? 눈길 있지, 눈길. 그래서 어렸을 때 형 노름빛 갚아준다고 말이야. 엄마가 집도 넘겨버리고. 그래서 내가
밤에 눈길을 떠납니다. 혼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해서 다시, 그지? 아내 때문에 고향을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제 오죽했으면은, 나는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나는 갚을 빚도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논이라고 설명합니다만은, 그지? 귀양소설의, 자, 이 작품도 액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 네, 이것도 전부 다 우리 기출문제 보면은 다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학에 대한 또 비문학에 대한 이런 독해형 문제는 아무래도 지문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문의 형태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특강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만 하세요. 다음에 자, 액자시까지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복선하고 이제 암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구성의 장치거든요. 그래서 플롯은 플롯인데 복선을 언더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개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복선하고 암시의 공통점이 뭔가 봐요. 복선하고 암시 공통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앞쪽에 어떤 사건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이게 먼저 제시돼요. 분명히. 자, 이를 통해서 뒤에 이어질 이야기 있죠. 그래서 뒤에 이어질 내용을 넌지시 보인다는 점은 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 자, 빨리 읽으면서 큐도 잡아봐. 자, 복선은 암시가 가질 수 있는 우연성을 배제하고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그러면 결국은 암시하고 복선의 차이점이 뭐라는 거야? 우연성과 필연성이란 얘기 아니야. 이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암시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암시 형태가 반드시 이 앞쪽에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앞이야. 앞에 어떤 것을 미리 제시를 해요. 이 부분이 뒤쪽에 있는 결말이라든지 사건과 연관성을 가져 못 가져. 못 갖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주로 암시는 우연성을 제시한다면은 우리가 복선 장치했을 때는 앞에서 어떤 그 사물이 등장을 했어. 어떤 대화가 나와. 근데 이게 왜 나온지를 몰라. 그지? 근데 뒤에 읽다 보면 뭐야? 그래서 지금 그랬구나. 이걸 나중에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장치거든요. 이번에 그 10월 달에 10월 16일 했었죠. 7급 지방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작품이 나왔었어요. 물론 이 윤은길의 장마라는 이 작품 형태도 액자식 구성입니다. 또한 그러면 윤은길 장마 하면은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특히 시도 마찬가지지만 소설의 형태에서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시대 배경과 연관된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몇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윤은길 장마 했을 때 시대 배경? 시대 배경. 그러니까 이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시대 배경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뭐겠니? 주로 일제 시대 배경 아니면 한국 전쟁 배경이야. 그치? 이 작품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이제 소설을 했을 때도 우리 시에서도 뭘 봐야 될까라 했잖아, 그치? 소설도 마찬가지야. 자,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해야 됩니다. 장마란 소설 알아요? 이게 중편인데 너무 기니까 그래서 내가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뭘 기억하자? 구성 방식에서 액자식 구성 방식을 기억한다. 그래서 서술자가 꼬마인 나로 나와요, 나. 그리고 내 이제 회상식으로 그 작품이 제시가 되는데요. 자, 액자식이란 기억합니다. 다음, 전쟁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친할머니 손자야. 우리 집에 외할머니가 피난을 옵니다. 외할머니가 피난을 옵니다. 근데 아니, 사돈이 피난 오니까, 그치? 얼마나 친할머니가 이를 따뜻히 받아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갈등 관계는 아니야. 근데 이제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외삼촌은, 외할머니 아들, 나의 외삼촌은 국군입니다. 하지만 내 친할머니, 그러니까 친삼촌이 되겠지? 친삼촌은 빨갱이입니다. 지금 한 집안에 이데올로기가 지금 대립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인공이 누구야 지금? 관찰자는 나고 주인공은? 이거 지금 내부 액자에서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돼야 할 거 아니오. 이해됐니?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갈등의 관계로 가는 계기가 벌어집니다. 예. 그 계기가 뭐였었지? 그렇지. 국군이었던 친삼촌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자, 바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뭐 하려고 그래, 내가? 복선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작품의 복선이 뭐냐면, 구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삼촌이 죽었다는, 외삼촌이 죽었다는 전사 통지를 받았던 그날, 외할머니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은 천둥이 치고요. 그러니까 그 천둥이 치는 하늘을 우러르며 외할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빨갱이들 다 때려 죽여버리라고. 그 말을 들었었던 내 친할머니는 어땠을까요? 그럼 자기 자식 죽었다고. 그치? 지금 내 자식은 빨갱이 아니야. 그럼 내 자식 죽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바로 거기서부터 두 할마씨들이 갈등의 관계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집에 대나무 숲이 있어요. 뒷견에. 그러더니 갑자기 그날 저녁에 나는 뭘 들었습니까? 구렁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느닷없이 구렁이가 등장을 해. 구렁이가 왜 나오지? 있어? 그냥 구렁이 울음소리가 들었나 보다. 그치? 복선이란 그런 거야. 이게 왜 구렁이가 나왔는지 앞에는 아무런 예시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놈이냐? 그러니까 우리 전에 내가 그런 말씀을 했는가 모르겠다. 뒤에 그 시점에서 내가 한 말씀 드릴 텐데, 1인칭 관찰자 시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1인칭 관찰자 그러면 이것부터 나와야 돼요.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 말이야. 그 소설을 설마 모른다고는 알겠지. 자, 우선 나가 등장합니다. 나가 오키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겠죠. 또 죽은 아빠의 친구였던 사랑방 손님이 나오겠죠. 외삼촌이 나오겠죠. 그죠? 이장이 나오겠죠. 그 소설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래도 기껏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냐? 오키요. 나가 오키라니까. 그럼 오키가 주인공이 되면은 그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1인칭 관찰자라면 뭐가 되는 거야?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가 돼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껏 해서 주인공이 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 사랑방 손님이요. 사랑방 손님 주인공 뭐 할 건데? 엄마야, 엄마. 됐니? 자,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을 소개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썼을 때
외부적 장치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소설이 쉬워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지문 갖다 놓으면 독해 문제가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럼 배경 지식이 없는 과정에서 첫 줄부터 끝줄까지 읽고 있어, 그냥. 읽는다고 알아, 그걸. 소설 모르는데. 그건 백날에도 안 돼. 그나마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지문이 좀 정해져 있잖아. 그치? 비문학은요. 문학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복돼서 기출이 나올 수 있지만은 비문학은 아직까지 한 번도 같은 지문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막 발췌해가지고 내는 것이니까 그거는 문제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비문학은 비문학을 읽는 방법이 있고, 또 문학의 지문에서는 아까 우리 시다, 소설이다, 그지? 운문, 산문에 따라 가지고 그걸 읽는 방법이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내가 앞에 시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등장을 하며 어떻게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 그지? 소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소설은. 그래서 자,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첫 번째는 시대 배경 봐야 돼. 다시 해볼까요? 시대 배경 봐야 돼. 다음 두 번째는 갈등을 봐야 돼. 뒤에 나올 거야 이제. 갈등이 뭐냐? 갈등의 요소가 뭐냐? 다음 세 번째는 구성 방식. 됐죠? 다음 네 번째는 이런 기본적인 장치들. 표현 기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봐야 될 것이 그게 시점이야, 시점. 이래놓고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갈게요. 그래서 시점 물었을 때 엄마가 왜 그래서 이제 갈등 얘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왜 갈등하고 있는 거니? 한마디로 엄마가 왜 갈등하고 있는 거야? 사랑 때문에 갈등하는 거지 뭘 사랑 때문에. 대상은 사랑방 손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랑방 손님이 누구야? 죽은 남편 친구야. 자, 여기서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줘볼게요. 서술자 작가가 그 오키가 8살 꼬마로 나오지. 세상 물정이 뭔지 어떻게 알겠냐? 그럼 지금 내가 왜 그 사랑방 손님이 누구냐,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뭐였느냐 하고 물어봤었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성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불륜이고 통속, 애정 통속 소설이다, 그거, 그지? 그러면 분명히 그 상황을 알고 본다면 어떻게 돼? 색안경 끼고 볼 거야, 색안경 끼고. 저것들 지 남편 죽기 전부터 저지라는 거 아니야? 됐냐? 그것 때문에 엄마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불륜을. 그걸 사회적 인습이라고 그래. 뒤에 한번 또 나올게. 그래서 갈등의 원인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개인은 엄마의 애정과 사회적 인습 있지, 인습. 이제 불륜 그런 거. 그 사이에서 엄마는 갈등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관찰자가 누구라고요? 성인이 아니라 8살 꼬마애입니다. 꼬마애가 인습이 뭐고 불륜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바로 문제입니다. 작가가 8살짜리 철없는 꼬마를 관찰자로 택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요. 답은 통속적인 제재에 참신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게 답이었습니다. 8살 꼬마의 눈으로 보니까, 그치?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디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손님, 아저씨 무릎에 앉아갖고, 우리 아빠 하면 좋겠다. 얼마나 철없습니까? 그러면서도 엄마는 애정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액자며 관찰자가 바로 어린애였습니다. 얼마큼 철이 없냐면요.
나중에 그랬어요. 국군들이 와가지고 응? 빨갱이 네 삼촌 어디 숨어 있는가 얘기해 주면은 응? 사탕 주고 그치? 응. 미제 옛날 그 미제 사탕 먹고 싶어가지고 빨갱이 고발한 놈이 나야. 삼촌 고발한 놈이 나라고. 자, 왜 그렇게 시켰는지 알겠어? 자, 그 결론이 뭐였냐면은 주인공이 지금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지. 그럼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갈등을 하게 되었던 주 원인이 뭐였었어? 아이, 자식에 대한 애정 때문이야. 그 할마씨들이 자식이 빨갱이 어떻고 국군이 어떠냔 말이야. 이데올로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작가가 철없는 꼬마를 관찰자로 택하고 주인공을 노인네로 택했던 이유는 바로 뭐야? 이 소설을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었어. 됐지? 그것이 그 소설의 장치였던 거야. 자, 여하튼 결론. 그리고 그 다음날 산에 숨어있는 이제 빨갱이를 토벌한다. 이 얘기가 들려. 그래서 친할머니가 몰래, 그러니까 다른 놈 다 돼지도 관계없다니까. 네 자식만 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몰래 삼촌을 불러들여요. 빨리 자수하라고. 그럼 살 거 아니야. 자수하라고. 그리고 도란도란 이제 자수이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자수하러 내려왔었던 그 친삼촌은, 빨갱이는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뒷문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 발자국 소리가 누구의 발자국 소리를 알고 있었다고. 꼬마가 누구였겠냐 발자국 소리가? 외할머니 발자국 소리겠지. 그치? 이렇게 이제 모르고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산도 도망가 버렸는데 그 다음날 대대적인 공습이 있었고 빨갱이 토벌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때 친할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다 날 테니까. 근데 삼촌은 안 보입니다. 다른 놈 다 뒤졌어도 내 할머니는 내 자식만 살아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촌은 소식이 없지요. 그래서 유명한 점쟁이한테 갑니다. 살아있냐고. 살아있대요. 그리고 며칠 날 집으로 돌아올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떻게 했냐 이제. 그 삼촌이 돌아온다는 그날, 그 전날부터 삼촌에서 집엔 잔치를 준비하게 되겠죠. 근데 밖에 걸어놨었던 등이 꺼져버리고 막 이제 이런 불길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아온다는, 근데 할머니가 아팠어요. 그죠? 아프고 있는데 그 꺼져가는 호롱불 같은 그 할머니 생명, 그나마도 잡고 있었던 건 뭐겠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겠죠. 기다림이었겠죠. 자식 보고 죽으려고. 근데 안 와. 근데 저녁 무렵에 이제 석양 무렵입니다. 이제 거기서 낮에서 이제 밤으로 이제 가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밖이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동네 애들이 말이야. 동네 애들이 막대기로, 그지? 뭐가 귀여워 하나, 큰 뭐가 귀여워 막 때릴 거 아니겠습니까? 돌로 던지고. 애들한테 돌로 맞아 머리가 깨지고 막대기로 맞아서 꼬리가 잘린 구렁이 한 마리가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앞에서는 왜 구렁이 나왔을지 몰랐었지, 그지? 자, 그 구렁이가 찾았으니까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구렁이. 그래서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알아봐요. 그는 샤머니즘 계열이 있어야 돼요. 우리 토속적인. 구렁이가 의미하는 뭘까요? 구렁이가 의미하는 거.
그래서 원래 우리 저기는 구렁이는 지킴이라고 해요. 지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뭘로 변해? 구렁이로 변해가지고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단 말이야. 이제 됐니? 그 구렁이를 보면서 친할머니는 까무러치게 되겠죠. 뭘로 봤기 때문이야 그걸? 죽은 아들로 봤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까무러쳐버립니다. 자, 이때 외할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가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거든요. 구렁이 갖다 놓고, 아이 사람아, 그러니까 구렁이를 사람으로 보는 거야. 이 외할머니도 바로 그 구렁이를 죽은 친삼촌을 봤겠죠. 갈 길이 먼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집안 사람들 다 무고하고 자네 어머니도 저기 하시니까 이제 그만 가소. 혀만 내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애들이 진짜 웃을 거 아니에요. 막 할머니가 뭐 화를 내버리지 애들한테. 이놈 시키를 쌍놈 시키를 가라고 막. 그리고는 그 구렁이를 위해서 또 하나 장치가 우리가 이제 영혼을 비는 그 풍습인데요. 자신의 머리 있죠, 머리랑은 생명이야. 그래서 외할머니가 그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불로 태우면서 그 구렁이를 가라고 인도를 하게 되죠. 그때서야 구렁이가 그 옛날에 울었었던 대나무 숲, 그 대나무 숲으로 구렁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까무쩍 할머니가 깨어났겠죠. 그리고는 사돈이, 나의 외할머니가 그 구렁이를 위해서 머리카락을 태우고, 저기 해줬다. 죄를 지렸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돈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그리고 친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지루한 장마였다고 시작하는데, 결론은 작가인 윤은길 씨는, 자, 이제 마무리야. 이 구렁이라는 복선장치, 이제 왜 복선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화해의 장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철없는 1인칭 관찰자 꼬마와, 그리고 친할머니, 외할머니,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켰던 것. 그것은 뭐다? 이 소설의 형태를 절대 뭘로 보지 마라. 우리의 성인들의 시각인 이데올로기의 갈등의 대립으로 보지 마라. 됐지? 두 번째, 바로 남북한, 지금 전쟁이고 이런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진정한 화해의 모습은,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이거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화합만이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소설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근데 아무리 짧은 단편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책의 전부를 소개하려면 어떻게 돼? 최소한 10페이지 이상 될 텐데. 그럼 지금 소설 다 나온 거 봤어요. 그나마도 이 작품은 중편 소설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지문에 소개되는 것은 어느 부분이겠어요? 앞쪽 아니면 뒤쪽일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도 아까 발단 부분 아니면은, 그렇지? 결말 부분이죠. 특히 결말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소설 하는 순간에 뭐야? 사람들이 그 소리 어느 대목, 이렇게 그냥 잘 아는 대목 있잖아. 그런 대목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나오게 되면은 윤은길의 장마 형태에서는 어느 장면이겠어요? 바로 결말 부분이 있지? 구렁이가 와서 돌아오고 뭐 이런 대목. 아니면은 전쟁의 맨 처음에 발단돼서 외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피난 오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복선이란 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복선과 암시,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좀 해주니까 솔직히 그래. 우리 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들 수능 배우듯이 그런 거라면은 나도 이것저것 여담해주고 거기다가 문제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한 작품 가지고 한 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 정도로 해야만 수능 같은 경우는 또 소설 나온다고 해서 소설이 한 작품만 나오디? 아니잖아. 뭔가 그와 공통점 차이점을 주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세 작품, 네 작품을 한 지문을 줘버리잖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한 지문마다 어떻게 돼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다 항상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네 문제, 다섯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니까 항상 그런. 근데 우리는 한 지문 나오면 하나 아니면 둘. 이거 없어. 그래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다 파쇼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 두 문제일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야? 다음 작품의 설명 중 다루지 않는 것은 바로 지문 줘버리겠지 그냥.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고전 같은 경우는 황당한 것이 밑에 보면은 작가하고 작품 제목 있잖아요. 그러면 이론이나 들었으니까 그래서 주면 어떻게 되니? 아, 이 작품이 뭐다. 내용을 몰라도. 근데 만약에 작가나 제목을 안 줘버리면 그러니까 이 작품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깜깜이로 풀기 시작하면은 진짜 답답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 국가나 지방직에서는 특히 현대 문학의 형태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저작권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갖다가 사오겠지, 이 사람 낼 때. 그럼 밑에 누구를 출처를 밝혀줘야 할 거 아니야. 다행인 것은 작가하고 제목을 거의 밝혀준다는 거. 현대문학은.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 작가 작품을 누가 지었다 됐습니까? 네, 이 정도는 알고 공부를 해달라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47쪽에 보면은 그게 소설의 인물 있죠? 소설의 인물. 그래서 이 소설의 인물의 형태는 우리 고전 소설하면서 내가 몇 가지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의 유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 제시 방법 있잖아. 요건 반드시 해야 돼요. 요것이 밑에 선지에 다 나올 거니까요. 자, 그래요. 인물과 인물 제시 방법. 자,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